저희 쌀협회와 여기 계신 농민들은 이것이 내란 농정이라고 단언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재배면적 강제 감축은 계엄적 사고가 아니라면 추진될 수 없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생각입니다. 쌀 농업은 전체 농민의 절반 이상이 종사하고 전체 농지의 46%가 이용되고 전체 식량작물 중 86%의 비중을 갖고 있는 한국 농업에서는 매우 독보적이고 중요한 지위를 지닌 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쌀이 곧 한국 농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 3차례의 벼 재배 논적 조정에 사업이 시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논소득 기반 다양한 사업, 문타작물 재배 사업이 그것인데요. 그 시행 때만 해도 이렇게 8만 헥타, 1년 만에 8만 헥타의 강제 감축을 추진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00년도부터 사업이 중단됐는데요. 연이은 흉작으로 인해서 식량 자급률에 큰 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이 그 이전에 어떤 때도 없었던 8만 헥타라는 역대급의 강제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지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쌀 농민들의 농업소득과 수확기 산지 쌀값 추이를 비교해 봤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표에서도 보이시겠지만 그닥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마지막 이제 논타작물 재배 사업 같은 경우는 약간의 쌀값이 올라갔지만 사실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면 그렇게 올랐다라고 평가할 수도 없고요. 타작물 사업이 끝나자마자 쌀값은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쌀 재배 면적 감축이 쌀값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재배 면적을 감축해서 생산량을 줄이면 가격이 오른다는 시장 중심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는 무조건 적용되지는 않다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이렇게 정부의 강제 감축과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정부가 개발 사업 하면서 농가 잠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 개발, 자연 감축으로 우리 경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천지부구의 75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32.5%의 경지 면적이 감축됐고요. 이것은 여의도 면적의 18배가 매년 꾸준히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밭에 비해서 논의 감소는 더 빨리 진행됐는데요. 1975년 대비 23년까지의 40% 이상의 감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농지의 가가 감소하는 것, 사라지는 것은 논밭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활동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촌경제원이 2014년에 논밭의 공익적 가치가 35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논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는 밭에 비해서 4배가량 높습니다. 1975년 대비 감소한 경지 면적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밭의 감소로 1조 8천억 원, 논의 감소로 10조 8천억 원, 총 12조가 넘는 손실을 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기후위기 심화로 이런 공익적 가치가 당시 평가되던 것보다 훨씬 높아졌다라고 좀 보고요. 또 연구 당시의 원화 가치 상승 등을 고려하면 논밭 감소로 추정되는 사회적 손실은 당시 연구 결과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논을 지키는 것이 곧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며 국가 재정의 손실을 줄이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란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미령 장관은 12월 11일 국회에 출석하면서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며 눈물까지 보이며 기자들과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인 12일 건국 이래 가장 많은 8만 헥타라는 감축을 선언합니다. 회의 자료 반출 한 번 안 됐습니다. 메모 쪽지조차 가지고 나갈 수 없었던 7차례의 농민들과 관련 기관들과의 간담회가 여론 수정 과정을 충분히 거친 것처럼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 8만 헥타 강제 감축을 선언했습니다. 아직 법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송미령 장관은 내란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죄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자중하기는커녕 이렇게 건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강제 감축, 농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정책을 함부로 추진한다는 것을 농민들은 용인할 수도 분노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8만 헥타 강제 감축을 추진하면서 너무 어이없는 것은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이원택 의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인센티브 없습니다. 인센티브 있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요. 원래 농민들에게 사들이던 공공비축미 그리고 사회 SOC 자본들을 이걸 통해서 나눠주는 아주 치졸한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8만 헥타 강제 감축이 얼마나 농민을 우롱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이 8만 헥타 강제 감축을 이야기하면서 한 말들은 차마 같은 농민들에게 말씀드리기도 참 곤욕스럽습니다. 농민이 할 수 있는 의무는 조금도 안 하고 쌀 가격을 올려달라는 건 생각해볼 대목이라며 농민을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집단으로 매도하고요. 쌀의 구주도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쌀 가격 문제는 풀 수 없다며 쌀 가격 폭락이 농정 실패가 아니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했던 근거는 바로 쌀이 남는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 드린 표는 이제까지 정부가 이야기해온 집에서 밥해 먹는 가족용 쌀 소비와 주황색 부분 산업체 쌀 소비를 합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표를 통해서 8만 헥타 강제 감축의 명분 쌀이 남는다는 것이 정말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당 가정용 쌀 소비는 2011년도 71kg에 비해서 24년도 55.8kg로 감소한 거 맞습니다. 반면에 즉석밥으로 대표되는 사업체 부분의 소비는 같은 기간 12.9kg에서 16.9kg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정용과 사업체 소비를 합해서 살펴보면 소비 감소세는 2020년 70kg까지 떨어진 이후 더 이상 줄고 있지 않습니다. 되려 23년도에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가정용 소비가 줄어든 것만 이야기하면서 쌀 소비가 매년 줄어들었다고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정부에 쌀이 남는다는 가스라이팅에 속아서 정말 쌀이 남는 줄 알고 국민들과 농민들은 이에 걱정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더욱더 어이없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신문기사로 2차례 정도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농림부는 번번이 설명 해설 자료를 내면서 쌀은 여전히 공급 과잉이다, 구조적 과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농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정부가 8만 헥타 역대급 강제 감축을 추진할 정도로 쌀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이런 설명 없이 여전히 공급 과잉이다라는 빈약한 논리로 농민들과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쌀 문제의 진짜 주범 수입쌀 문제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종덕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 5년간 자국률 100%가 넘는 해는 2022년 한 해에 불과합니다. 56일간의 기후장마로 있었던 2011년에는 84%까지 자국률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이 남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이 표의 빨간색 부분 수입쌀 때문입니다. 일본은 최근 WTO 제협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의무 수입을 도입할 당시 7.23% 77만 톤의 쌀을 수입해 왔는데요. 일본도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이것이 자국 내 쌀 소비량의 11%까지를 점유하면서 이것은 협정 최초의 의무 수입량을 정한 때의 취지와 맞지 않다. 이것을 7%대에 맞춰서 재협상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설명들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408,700톤 M&A로 의무 수입을 했을 때 소비량이 7.96% 수준에 맞춰서 우리도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쌀은 전체 쌀 소비량의 11%까지 확대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농민들의 일자리를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내란공범 혐의자 송미령은 국회에서 쌀 의무 수입은 국제사회의 약속이며 의무 수입 때문에 쌀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파리 기후협정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협정을 탈퇴하고 있는 트럼프가 있죠. 기존의 약속을 모두 깨고 관세 폭탄과 재협상을 쏟아내고 있는 트럼프에게도 송미령 장관이 방금 우리 농민들한테 했던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정말 두고 보고 싶습니다. 반드시 트럼프에게도 당당히 FTA 재협상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부의 시장 경기가 쌀이 남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또 쌀이 줄어들어야 쌀값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2023년산에 대해서 4차례에 대해서 시장 경기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들을 했습니다. 앞에서 표에서 보시면 노란색 부분들이 정부가 조치를 당행했던 시점이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쌀값 곡선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4차례의 시장 격리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들을 했을 때 단 한 차례도 쌀값이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농림부가 2023년산 그렇게 시장 격리하면서 단 한 차례도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쓴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한 것이 농민들이 아니라 바로 농민부 당사자들이면서 농민 탓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는 대상들에게 지금 쌀 재배 면적 강제 감축을 추진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쌀 문제의 핵심은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불러온 소비 감소와 수입쌀 같은 정책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쌀 문제의 핵심은 쌀농가들의 소득 불안정성, 불공정성에 있습니다. 2005년의 쌀값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률을 비교해봤습니다. 최저임금은 3,000원에서 9,160원으로 20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농민들의 쌀값은 31% 인상에 그쳤습니다. 근데 물가 인상률을 생각하면 이것이 인상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입니다. 쌀 10kg를 구매하기 위해서 투입한 노동시간 역시 비슷한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2005년도에 4시간 일해서 쌀 10kg를 살 수 있었다면 2023년도에는 1시간 40분이면 쌀을 살 수 있습니다. 농민들의 노동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벼 재배 농가의 농업 소득과 농업 경영비 분석을 통해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농민들은 벼를 팔아서 얻은 수익으로는 농업 경영비를 충당하지 못합니다. 표를 보시면요, 파란색 부분이 바로 쌀을 판 돈입니다. 농민들이 농사 열심히 져서요, 이 파란색만큼 수익을 얻습니다. 주황색은 벼농사를 위해 투입한 농업 경영비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저 이 토론회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 맞는지 여러 번 봤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통계입니다. 2005년에는 농업소득과 경영비가 엇비슷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표를 보십시오. 농업소득과 쌀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정부 보조금, 이전 소득을 뺀 쌀을 판 돈과 쌀 농사를 위해 투입한 돈만을 보면 농민들은 2배의 손해를 지금 보면서 쌀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주황색인 농업 경영비 상승 그래프와 회색의 쌀값 곡선이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산비는 폭등하는데 쌀값은 제자리 걸음하면서 농민은 열심히 일해봐야 빚더미에만 남게 되고 보조금으로 그나마 허기를 달래는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짓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것이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이런 벼 재배 면적 감소는 결국 농민 소득의 악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벼농사 면적이 줄어들면 직접적으로 농가 소득은 감소합니다. 타작물 전환 시에는 타작물의 생산성 감소, 우리 송미령 장관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콩 너무 많아지면 어떡하냐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실제 그래봤는데 콩 많아지지 않더라. 기후가 좋지 않아서 논에서 농사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신 겁니다. 또 이런 생산성 감소 더불어서 이렇게 타작물이 많이 심어지면 콩값 폭락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정부가 4,800원에 콩 수매했지만 시중에 거래되는 콩 가격은 더욱 폭락했습니다. 게다가 쌀은 고령 농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기계화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런 작목의 특성상 이 쌀 재배 면적의 축소, 농업 소득의 축소는 결국 고령 농가의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연관 산업의 위축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소멸위기 농촌은 능동체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이런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민간 RPC들은 8만 헥타 강제 감축이 시행되자 정부의 폐업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를 우리는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농민 중심, 식량 중심의 쌀 정책으로 변환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쌀 재배 면적 강제 감축은 쌀값을 안정시키기도 농민의 삶을 나아지게도 우리 국민들의 식량 주권을 튼튼히 할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 올해 큰 태풍이 와서 쌀 다 휩쓸어갈 수 있다. 언제든 어떤 기후위기가 와도 그것이 이상할 게 없는 올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현장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첫 번째로 당장 수입쌀 사료화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료화를 전면 선언하고 불필요한 수입쌀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는 재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쌀이라도 자급해야 합니다. 우리 농지 부족하니까 식량 자급률 높이려고 쌀을 낮춰서 다른 작물의 자급률 높여야 한다. 이런 논리 많은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쌀 자급률 100%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른 작물의 자급률 높이는 고민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쌀 자급률 100%를 법제화하고 이를 재배 면적 유지를 또한 법제화하고 의무로 부여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쌀 공정가격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경제 논리에서 이제 쌀 가격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농민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농민에게 농산물 가격 결정권을 돌려줘야 됩니다. 넷째로는 쌀부터 공공수급제 도입해야 합니다. 저는 이 8만 헥타 강제 감축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그나마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친환경 쌀 전환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환경 쌀을 왜 공공비축미로 매입합니까? 비축미가 아니라 친환경 쌀은 소비용 쌀입니다. 소비용 쌀은 소비용 쌀답게 정부가 계약 재배해서 우리 최약계층, 차상위계층 이 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근데 정부는 가로쌀에서도 그랬습니다. 비축용 쌀을 소비용 쌀과 혼합하면서 기후위기 비상식량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고 소비용 쌀과 비축용 쌀의 구분 없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수매제를 수급제를 통해서 비축용 쌀은 비축용 쌀대로 튼튼히 틀을 다지고 수급제를 통해서 계약 재배를 통해 공정한 쌀 거래 문화를 형성하고 좋은 가격을 형성하고 농민들에게 흙을 살릴 수 있는 생태적 농사로 유인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농민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기간 농민의 권리는 많이 외면되어 왔습니다. 또한 민주적인 농업정책 수립을 위해 농민도 자주적으로 농민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같은 그런 단체 활동이 법으로 보장되어서 농민들의 이런 의사들이 반드시 정책 결정 과정에 필수적으로 의견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묵은 이색 선생의 햅쌀이라는 시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묵은 이색 선생 고려시대 분인데요. 선생께서는 쌀 한 톨을 사려고 서리와 이슬에 비유하면서 그 소중함을 노래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런 쌀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는커녕 문제거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밥 한 공기가 주는 감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농업과 농민을 지키는 길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